네, 319페이지, 318페이지 이자율입니다. 투자론 좀 어렵죠? 금융론하고, 그죠? 네. 지금 우리 하는 게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또 할 거거든요. 지금 하고 나면 한 2달 뒤에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복습해야 됩니다. 학원 온지 우리 11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년이 진짜 빨리 갑니다. 1년이 약간 시험 언제 치노 이럴지 모르겠지만 시간 금방 가요. 제가 작년에 개강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제가 새로운 분들 앞에서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 그래서 아직 시간이 1년 언제 시험 언제 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간 금방 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투자론하고 금융론 같은 거는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야 돼요. 자, 이자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자율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자율을 우리가 금리라고도 그러죠. 고정이자율. 자, 지금부터 이제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고정이자율이 뭘까요? 고정이자율 뜻이 뭘까? 그래, 맞아요.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은행은 고정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변동이자율은 이자율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고정금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정금리는 한번 은행 이자율을 정하면 이자율을 못 바꿉니다. 계약기간 동안. 명목금리라는 게 있어요. 명목금리. 명목금리가 뭐냐? 명목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라면을 사러 갔어. 라면 사러 갔더니 뒤에 금액이 적혀 있죠. 뭐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명목 가격, 명목 금액이라 그래. 적혀 있는 거. 자,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히죠. 200만 원 찍혔어. 200만 원 명목 임금이라 그래요. 명목 소득. 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 그럼 대출 받으러 가면 뭐 하나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대출 약정서 이런 거 적죠. 그럼 대출 약정서에 보면 차입자 홍길동, 대출 금액 1억 원, 뭐 대출 만기 몇 년, 이자율 있을까 없을까 거기? 이자율. 대출 약정서에 이자율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달란드로 주려고? 당연히 있겠죠. 이자율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자율 3% 적었어. 그게 명목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는 대출 약정서에 은행하고 내하고 같이 약속해서 적은 이자율이 있죠. 그걸 명목금리라 그래요. 별거 없어. 그게 명목금리야. 자, 은행의 명목금리가 6%라 그래 볼게요. 은행이 이자를 6% 받겠대. 그럼 은행은 왜 이자를 6% 받는지 생각해 보니까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실질금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은 이 정도 이자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우리 은행이 유지가 돼. 자기들이 이익도 되고. 일종의 요구 수익률 비슷해. 은행도 저당 투자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되겠다. 이게 실질금리예요. 근데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은 생각 안 한 거예요. 물가 상승을 우리 인플레라 그러죠. 맞아요? 자, 근데 고정금리는 한번 이자를 정하고 나면 이자율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지. 근데 물가는 변해, 안 변해? 물가는 변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요구 수익률 할 때도 뒤에 예상 인플레이율 더했잖아요. 맞아요? 그 은행도 한 번 이자를 정하면 못 바꾼단 말이야.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더 받아야 되겠다 얘기거든. 그래서 처음에 대출해 줄 때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우리는 실질금리가 4%야. 우리는 4% 받아야 돼, 이자는. 근데 앞으로 보니까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6%의 대출 이자를 정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대출 시점이었어. 대출 시점에 이렇게 6%를 받았다고요. 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이야. 자, 현재 시점에도 이자는 몇 프로 받고 있을까요, 은행은? 그렇지, 고정금리니까 6% 받고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은행은 물가가 2%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4% 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인플레야. 실제로 물가가 4% 올랐다고요. 예상대로 됐어요? 예상하고 달라요? 예상하고 실제가 다르죠?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실제와 예상이 달라지는 거. 그 위험이라 그랬다 내가. 위험. 우리 지난 시간에 위험의 뜻 했잖아요. 예상한 결과와 실제가 달라질 가능성이라 그랬잖아. 이런 걸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요. 내가는 예상할 때 2%의 인플레를 예상했는데 실제가 4% 발생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요 안에 얼마가 들어가요? 이거를 의외로 답을 잘 못해요. 이게 얼마 들어가요? 4? 그럼 4 더하기 4는 6이야? 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타는 거 아이가, 이거 우리? 응? 아니, 왜 그래? 8은 네모 더하기 5래. 얼마 들어가야 돼? 그 얘기하고 있잖아. 6은 네모 더하기 4.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다 못 맞춰요. 뭐 4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3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응? 초등 산수부터 해야 되나? 그 몰라서 틀린 게 아니지. 왜 틀릴까? 경직돼 있거든. 어? 설마 뭐 다른 게 있는가?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냥 기본이야. 겁을 내지 말라니까. 겁을 내지 마세요. 겁을 내지. 이런 걸, 이 마음을 시험장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 들면 안 돼. 얼마입니까? 2%죠. 맞아요? 이게 이제 실질금리야.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해.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크죠? 그랬더니 실질금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하락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고정금리 하에서, 자, 고정금리에서 첫 번째,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율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한다, 실질금리가 하락한다. 실질금리가 하락해요. 실질금리가 하락한다고. 여러분,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일까요? 대출을 받는 사람일까요? 대출자. 앞으로 대출자란 말을 자주 하거든.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대출자는 누구라고? 은행. 대출해 주는 사람이야. 그럼 대출자의 반대는 누굴까? 차입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대출자, 차입자 이 말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대출자가 은행이야. 돈 빌린 사람 뭐라 부르고요? 차입자, 대출자, 차입자, 대출자, 차입자. 자, 그러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은행은 이자 주는 사람이야? 이자 받는 사람이야? 이자 받는 사람이지. 근데 금리가 떨어진대. 그럼 이자 받는 사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네, 손해입니다. 대출자가 손해면요, 여러분 아무 말이 없더라도 차입자는 이익입니다. 이 둘은 반대 관계야. 대출자가 손해면 차입자는 무조건 이익이야. 저 둘은 그런 관계라고. 됐죠? 참고로요, 우리가 인플레가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 안 좋아요.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 불리하다고요. 은행 이자 받는 사람이지 안 좋아. 급여 생활자 좋을까 안 좋을까? 월급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안 좋다고 그랬잖아 내가. 월급 받는 사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임대인 좋을까요? 임대인. 임대인 임대료 받는 사람이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실질 임대료 떨어지고요. 실질 소득 떨어지고요. 실질 금리 떨어져요.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떨어져요. 실질 금리 떨어지고요. 실질 소득 떨어지고요. 실질 임대료 떨어져요. 이런 걸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 이런 게 인플레 위험이야. 인플레가 발생했더니 실질 소득이 떨어져. 실질 임대료가 떨어져. 실질 금리가 떨어져.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인플레 위험이라 그럽니다.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생각해봐. 내가 예전에 라면이 1,000원 할 때는 내 시급이 10,000원이었거든. 알바 시급이. 그럼 집에 갈 때 라면 몇 개 사갔어? 10개 사갔거든. 내 월급으로. 근데 라면 값이 1,5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물가 올랐지? 그럼 이제는 6봉지밖에 못 사죠. 맞아요? 이런 거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 내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렇단 말이야. 자, 알아두세요. 자, 정리합니다.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지면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고 대출자는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자, 그러면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크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우리 개론은 또 표현을 다르게 자꾸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 출제자 마음이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내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보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더 중요해. 좀 중요한 거 다 미리 얘기 다 해줘요. 어차피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약정 이자율이 뭘까? 은행하고 약속한 이자율. 여기서 몇 %예요? 지금 제가 지금 칠판에서 6%. 은행하고 약속한 이자 6%죠. 6%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있거든. 자, 이 약정 이자율은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못 올리지는 딱 고정이야. 고정이라고. 근데 시장 이자율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 시장 이자율은 인플레가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시장 이자율은 반영이 되죠. 그럼 시장 이자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8%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차입자가 비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지? 머릿속에 싸게 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싸게 빌리고 있구나. 책에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싸게 빌리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차입자, 돈 빌린 사람이에요? 차입자는 빨리 은행 가서 돈 갚아야 될까요?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대출 유지해야지. 갚으면 안 되지. 대출 유지해야지. 자, 반대로. 자, 약정 이자율하고, 자, 약정 이자율 지금 6%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자, 이제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4%고요. 약정 이자율이 더 커요. 이건 싸게 빌리고 있어? 비싸게 빌리고 있어? 비싸게 빌리고 있죠? 그럼 차입자는 대출 유지해야 될까요? 빨리 갚아야 될까요? 빨리 갚아야 돼. 만기 전에. 빨리 갚는 거를 조기 상환이라 그래요. 만기 전 변제. 만기 전 변제.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론은 항상 이런 게 있어.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시장 이자율을 금리라고도 그래. 금리. 그럼 얘는 금리 상승 시기일까요? 금리 하락 시기일까요? 금리가 커지고 있지 지금. 그치? 그걸 금리 상승 시라 그래. 얘는 뭐라고 그럴까? 금리 하락 시. 그래서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거.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가 하락할 때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빨리 가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금리 상승 시 조기 상환 이렇게 잘 내.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이야. 두 개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나만 외우면 될까? 하나만 외워라, 하나만.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금리 하락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더 작다. 이거 중요하다. 그럼 여기는 대출자인데요. 대출자 입장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차입자가 중요하거든. 대출자는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요 경우는 지금 차입자들은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빨리 갚도록 해야 되겠지. 그 가만히 놔두면 갚습니까? 안 갚겠죠. 갚으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잔고 할인을 통해서 상환을 유도합니다. 고객님, 지금 대출 잔금이 1억이 남아 계신데 이번 달 안으로 갚으면 9,70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잔고 할인을 해준단 말이야. 빨리 갚도록 하려고. 은행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그치? 은행이 그렇잖아.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 경우는 빨리 갚으려고 하고 있죠. 못 갚게 해야 되겠지.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합니다. 대출 이후 3년 안에 만약에 조기 상환하시면 수수료를 몇 %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 입장은 참고로 보시고요. 누구 입장을 잘 알아? 차입자. 차입자 입장 중에서도 뭐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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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31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고정 이자율 제도가 있고요. 그 양가로 이번에 구성 보세요. 구성. 그 동그라미 2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 발생 시 보이세요? 줄 치세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야, 이 얘기. 우리 책에는 이 얘기가 없죠? 이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개 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도 있어. 이렇게도 똑같은 얘기야.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줄 칠게요. 실질 이자율 어떻게 된다? 하락. 실질 이자율 하락. 보입니까? 줄 치고요. 하락 동그라미 하시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대출자, 손해, 차입자, 이익 줄 쳐야 된다. 대출자, 손해, 차입자, 이익. 두 번째, 박스가 나오네. 박스 보니까 시장 이자율 상승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크다고 나와 있죠. 맞아요? 시장 이자율 상승 옆에다 뭐라고 적을래요? 그렇지. 금리 상승. 금리 상승. 우리 시험은 금리 상승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써. 시장 이자율이 금리야. 시장 이자율이 금리. 자, 금리 상승 시 시장 이자율이 더 커요. 싸게 빌리고 있다, 비싸게 빌리고 있다. 혹시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옆에다 싸게 빌리고 있다 적어놔도 괜찮아요. 싸게 빌리고 있어요. 싸게 빌리고 있으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 현 상태 유지. 현 상태 유지. 자, 그 밑에 봐요. 이제 시장 이자율 하락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뭔데요? 금리 하락. 금리 하락. 비싸게 빌리고 있네. 비싸게 빌리고 있죠. 오른쪽 봐.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 빨리 갚아버리고요. 좀 더 싼 이자로 빌리는 게 낫지.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른쪽 이자율 결정 원리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위에 이자율 결정 원리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정 이자율 제도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은행 대출자는 유리한 것 같아요?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해요. 왜 불리할까요? 이자율을 못 바꾸니까. 이자율을 못 바꾸니까. 얘들은 물가가 오르고 내리더라도 물가가 특히 오를 때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꾸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불리해요. 봐봐요. 이 경우는 보세요. 차입자가 대출 유지하니까 잔고 할인해가지고 빨리 갚도록 유도해야 되고, 이때는 보세요. 조기 상환할까 싶어서 조기 상환 수수료도 부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입자들은 여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 누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해요. 저런 거를 비대칭적 지위라 그래. 비대칭, 기울어 있다고요. 대출자가 불리해. 자, 그래서 은행들은 생각한 거야. 야, 우리가 왜 불리하지? 우리가 왜 불리하지? 이자를 못 올리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야, 우리도 이자 올리면 안 돼? 우리도 이자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변동금리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하겠지만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유리한 제도입니까? 대출자가 유리해요. 그럼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럼 뭐 고를래요? 이제 배웠잖아 지금. 고정금리 선택하는 게 좋아. 근데 은행은 뭐로 빌리려고 자꾸 빌리라고 그래? 고정금리 얘기도 안 해주지. 그래, 은행은 원래 그렇다 원래.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차입자가 유리합니다. 자, 그럼 변동금리 한번 볼게요. 근데 왜 변동금리 왜 해요? 좀 싸겠지, 처음에 대출해 줄 때. 자,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 제도에서도 명목금리가 있겠죠.
명목금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 약정세 적는 이자율? 그게 명목금리예요. 자, 그러면 이 변동금리에서 명목금리는 여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런 게 있을까요? 변동금리에서는 예상 인플레이율이라는 게 있을까, 여기? 시계? 변동금리는 예상을 할 필요가 없다. 물가 올라가면 올리면 된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물가가 오르면 올리겠다는 얘기야. 미리 예상할 필요 없어. 아까 고정금리는 못 올리니까 미리 이자 받을 때 예상 인플레이를 미리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변동금리에서 명목금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입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예상 인플레이율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요. 그럼 기준금리가 뭘까? 자, 기준금리는 CD금리나 코픽스 금리를 사용해요.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올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보통 CD금리나 코픽스 금리 써요. CD금리, 코픽스 금리 뭔지 몰라도 돼. 뭔지 몰라도 돼. 하지만 CD금리, 코픽스 금리 그러면 무슨 금리다? 그리고 무슨 금리다? 고정금리에서는 기준금리란 말 없어요. 고정금리에서는 CD금리니 코픽스 금리 이런 말 안 나와요. CD금리, 코픽스 금리 나오면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 그 중에서도 무슨 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오케이.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은행이 정한다. 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은행이 정하는 거 아니야. 은행이 기준 정할 수 없어. 응? 그럼 은행도 이익을 남겨야 안 되겠어요? 은행도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면 기준금리 받아가지고는 은행이 이익을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이익은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다고. 가상금리. 그래서 가상금리를 마진이라고 그래. 여러분 마진이 뭔지 아시죠?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 역할만 해주는 금리고 은행은 여기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은행은 어디서 이익을 챙긴다? 가상금리. 가상금리. 자, 그럼 기준금리는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봐봐. 기준이라는 거는 하나의 통일된 걸 기준이라 그러죠. 맞아요? 사람마다 이자율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기준금리는. 그래, 그게 기준금리야. 이분한테도 만약 기준금리가 2%면 이분한테도 2%, 다 2%야. 그게 기준금리예요. 자, 근데 가상금리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렇죠. 신용이나 연체 실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게 가상금리예요. 제가 좀 이따 적을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질문. 그럼 변동금리는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가상금리를 올릴까요? 물가는. 그렇지. 물가 변동은 어디에 반영한다? 기준금리에 반영해요. 그거 중요해요. 물가 변동을 어디에 반영해라? 물가 변동을 기준금리에 반영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미국 내일 모레 또 올리잖아요. 응? 미국 왜 파월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하잖아. 기준금리 올리고 하자면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맞아요? 미국이 이자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나?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안 올리면 안 돼? 우리 이자를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미국 이자가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자가 높았죠? 옛날에 우리 이자가 막 8%, 10%, IMF 때는 더 높았지. 그죠? IMF 때 이자를 내 기억에 막 15%, 20%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 이자율이 막 2%라 그래 봅시다. 일본은 은행 이자율이 2%, 우리나라 은행 이자율이 20%. 그럼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 생각해봐. 그럼 어떡할래? 응? 은행 일본 사람이면 일본 은행에 가야지. 돈 빌려야지. 몇 프로 이자로? 2%. 그 돈 들고 어디로 온다? 우리나라에 온다. 은행에 저것만 해도 돼? 돈놀이 하지. 응? 대부업체. 그 당시 일본 애들 대부업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은행에 저것만 해도 뭐 대출이고 뭐고 알 필요 없이 은행에 저금해도 몇 프로 이자죠? 20%. 2%돈 빌려와가지고 20% 이익 얻고 있죠. 맞아요? 이걸 재정거래라 그래. 재정거래.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차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자율 차이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국가 간의 이자율이 다르잖아. 지금 만약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자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좀 높아야 돼. 그러면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일본 돈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 지금 뭔 얘기가 잘 들어.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으니까 일본 돈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좀 높아야 미국 사람들이 돈을 들고 가서 우리나라 투자하지 않겠어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건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역전이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자가 더 싸. 미국이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되기는 다 팔아가지고 달러로 정리해가지고 나가겠지 뭐. 맞아요? 자본 유출이 생긴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다 나가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엄청나게 타격받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자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자, 그럼 보세요. 변동금리에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건 어디다고요? 기준금리에 반영해요. 자, 가상금리는 차입자, 연체 실적이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얘는 차등 적용한다,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금리는 차등 적용 안 해. 아니 상식적으로 얘도 차등 적용하고 얘도 차등 적용하면 내가 이거 칠판에 적고 있겠어요? 여기 가도 군고구마 주고요. 일로 가도 군고구마 준대. 그럼 여기다가 왼쪽으로 가면 군고구마 줍니다. 이런 거 적겠어요? 안 적겠지. 다 주는데 왜 적어? 다 주는데. 안 적겠죠? 그러니까 적었다. 이거 한 공부할 때 그걸 알아 말이야. 여기 이걸 적었다는 얘기는 얘는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차등 적용하고 물가 변동 여기 단다고 그랬으면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기준금리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 그랬어. 그러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고정돼 있을까요? 변할까요? 변한다. 물가에 따라 변한다고요, 기준금리는. 제가 그랬잖아, 조금 전에. 나와서 발표만 한다고. 올리고 한다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하지만 얘는요, 한번 정하면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어요. 가상금리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요즘도 이제 하고 있죠. 신용도가 좋아졌잖아.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가상금리 좀 낮춰주세요 하는 신청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응? 그전에 안 바꿔줬다. 고정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에다가 신청해서 이 가상금리 좀 낮춰주세요 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이 잘 안 받아주고 그런 거 있어. 그렇지. 제도는 있다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 특징이 있어요. 네, 우리 시험은 여기를 잘 물어봐요. 자, 대출 초반에
고정금리가 이자율이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높을까요? 그렇죠. 고정금리가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금융론 할 때 은행은 불리해지잖아요. 은행이 불리해지고 은행의 위험이 커지잖아. 그럼 은행이 이자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응? 은행이 불리해지면 이자 적게 받을까 많이 받을까? 많이 받아요. 은행은 불리해지고 은행의 위험이 커지잖아. 그럼 이자 많이 받는다.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들은. 그러면 고정금리나 은행이 불리하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자 많이 받는다고요. 또 한 번 이자 정하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지. 그리고 처음에 많이 받는다고요. 변동금리는 나중에 올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돈 못 갚을 거? 돈 못 갚는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이런 왜 헷갈리는지 이유는 알겠어? 자, 질문.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은행과 관계되는 위험일까? 차입자와 관계되는 위험일까? 응? 누구 위험이에요? 돈 못 갚는 위험은? 은행 위험이야? 은행? 자, 봐봐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금융론에서는요, 대표적인 위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은 뭐냐면 돈 빨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조기상환 위험은 누구와 관계되는 위험일까? 대출자 입장이에요. 대출자 관련 위험이에요. 은행들 돈 빨리 갚는 거 안 좋아해요. 은행들 돈 빨리 갚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도 부과하고 그러지. 은행 입장 생각해봐. 누가 와가지고 대출 5억에 갔어. 직원들이 붙어가지고요. 대출 심사 다 하고요. 서류 작성하고요. 종이도 써야 되고, 응? 도장도 찍어줘야 되고, 시간과 자금이, 시간이라든지 물자가 들어갔죠. 그 사람 대출해 주려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갚아버리네, 와가지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놀러 왔네, 이 사람. 시급 심심해가지고, 대출 받으러 왔어요. 신용도 좋아. 봤더니, 신용대출 1억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앉아가지고 한참 상담했어. 1억 대출해줬다. 오후에 갚으러 오네. 갚을게. 그 돈 그대로 갖고 왔어. 그럼 돼, 안 돼?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은행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10명은 은행 업무가 잘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누구 관련 위험이다? 대출자 관련 위험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은요? 차입자 관련 위험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선생님 은행도 돈 안 갚으면 안 줬잖아요. 담보 있잖아. 돈 못 갚으면 은행이 괴로워해? 차입자가 괴로워해? 본인이 괴롭지. 본인이. 은행 돈 떼먹을 수 있나? 은행 돈 못 떼먹습니다. 응? 물론 파산이나 뭐 요즘 면책 뭐지 그거? 파산하고 또 뭐 있잖아. 뭐 채무 해주는 게 있죠. 뭐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고는 은행 돈 떼먹기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와 관련된 위험이다? 차입자예요. 은행은 담보하고 다 있어요. 지금 다 잡아놨단 말이야. 돈 못 갚으면 차입자 신용불량되고 본인이 불리하지.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와 관련돼 있죠.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게 차입자가 불리해요? 변동금리가 불리하죠.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 그랬잖아. 막 얘기하면 안 돼. 입에 나온 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 그 습관돼.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생각하고 본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답하는 거야. 그냥 툭툭툭 던져다 보고 습관이 돼가지고 시험장 가지고 그렇게 체크하고 나와. 습관되면 안 돼요. 틀리는 것도 습관된단 말이야. 자, 봐봐요. 고정금리는 누가 불리하다?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고요. 변동금리가 차입자가 불리해요. 자, 봐봐. 차입자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이자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예요.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알면 좋겠어. 고정금리 누가 불리하다고? 대출자. 이건 누가 유리하다고? 누가 유리하다고? 대출자 유리, 대출자 불리. 오케이? 그럼 얘가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건 차입자 불리.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차입자 관련 위험이 크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변동금리는 이자가 오르락내리락 해. 그래서 내가 예산 짜기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돈 빌린 사람 원리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앞으로 심각하다는 뉴스 나오죠? 그 사람들 고정금리야, 변동금리야? 고정금리 대출 받는 사람 걱정 하나도 안 한다. 그 사람 물가 오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서 앞으로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니 이런 말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슨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다?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오케이? 오늘은 5% 내렸겠다. 내일은 7% 내렸겠다. 그 다음날 10% 내렸겠다. 이래 봐봐. 돈 못 갚을 위험이 크지? 근데 계속 5%만 내면 돼. 이거는 가계부 쓸 때도 편하지 않아요? 5%딱 떼놓으면 되잖아. 근데 내년에 얼마 오를지를 몰라.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 이제. 앞으로 더 오른다. 이 월급은 오른다, 안 오른다? 월급은 잘 안 올라. 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지금 무슨 화물연대니 파업하고, 막 온 동네방네 파업하고, 그지? 기업들은 수익성이 안 나고, 그죠? 하루에 얼마씩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 월급 누가 줘요? 회사가 주잖아요. 회사가 잘 돼야 돼, 회사가 잘못 돼야 돼? 그건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가 죽으면 지 죽는 데 있잖아. 회사 죽이는 시위를 많이 해. 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예전처럼 기업가는 착취한다는 관점은 좀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다, 이제. 같이 잘 돼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월급은 많이 못 올려줘요. 근데 물가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고.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고. 구매력이 떨어진다고요. 예전에는 내가 이 돈으로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7개밖에 못 사요. 그럼 자영업자 장사 돼요, 안 돼요? 악순환이지. 그죠?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리띠 졸라매야지. 응? 지출 억제 좀 아껴 쓰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공부하면 되겠네. 돈 안 쓰고. 돈 쓰러 다니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1년 동안 공부하세요. 하여튼 그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자율 조정 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 변동금리니까 이자율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바꿀 수 있는 주기가 3개월마다 바꾼다, 6개월마다 바꾼다, 9개월마다 바꾼다, 1년마다 바꾼다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다고.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차입자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대출자가 빨리빨리 이자를 올릴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유리하겠죠. 차입자로 잘래. 차입자로 잘래, 여기를.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책 보기 전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고정금리 있잖아. 고정금리에서는
예상 인플레보다도 실제 인플레가 커지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대출자가 손해를 봤죠. 맞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좀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동금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인플레라는 거는 차입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차입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인플레가 발생했는데 그 인플레 오른 만큼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차입자한테 떠넘기고 있죠. 떠넘기는 걸 뭐라고 그랬더라? 전가, 전가. 전에 위험의 전가 공부했지? 대표적인 게 보험이 있었잖아, 보험. 이 변동금리도 위험의 전가입니다. 변동금리제도 인플레 위험을 누가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바뀌면 안 돼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변동금리도 일종의 위험의 전가입니다. 위험의 전가. 떠넘기는 거예요. 은행이 차입자한테 위험을 떠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불리한 거야. 자, 위험을 자기는 떠넘기고 있잖아, 지금. 그 차입자 불리하지. 그죠? 대출자는 안 불리하지. 떠넘기고 있으니까. 불리할 게 없죠. 자, 책 한번 볼까요? 변동이자율 제도. 자, 거기 보시면 구성에, 양가로 입은 구성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네모 박스가 있네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보이세요? 오케이, 이거 줄 치시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이번에 파란색 글씨 한번 볼까? 대출자는 보호되고 차입자는 손해란 말 보이세요? 그래,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유리해요. 차입자가 불리해. 자, 그 밑에 참고 봅니다. 자, 기준금리 동그라미 1번에 뒤에 CD금리란 말 보이세요? CD금리 줄치고요. 코픽스금리 줄치고요. 그럼 CD금리, 코픽스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CD금리, 코픽스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 다음 기준금리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 적으세요. 물가 변동을 반영. 물가 변동을 반영. 그러면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다. 기준금리는 변한다. 변해요. 기준금리는 변해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 동그라미 이번에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고요. 기준금리는 변동해요. 변해요. 기준금리는 변한다. 자, 그럼 이번에 가상금리 봅니다. 가상금리 2번 한번 볼게요. 개인의 연체 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돼 있죠. 차등 적용. 자, 1번 해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으로 뭐라고 돼 있어? 고정. 가상금리는 고정 이런 말이 있네. 기준금리는 변동. 가상금리는 고정. 바뀌면 안 되겠는데. 바뀌면 안 되겠는데. 기준금리 고정. 가상금리 변동 그러면 안 되겠는데. 맞아요? 그렇지.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 특징 봅니다. 특징 2번 동그라미 2번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밑줄.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밑줄.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자, 그 다음 321페이지로 갑니다. 321페이지. 자, 그 박스 파란색 박스 안에 핵심 한번 볼게요. 핵심. 자, 1번입니다. 대출 시점 밑줄. 대출 시점 밑줄.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대출 시점에. 대출 시점이 대출 초반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고정금리가 높다고 그랬죠. 변동금리 방식이 고정금리 방식보다 낮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가 높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다 나왔던 애들이에요. 밑에 거는 앞에 새기 때문에 통과.
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자율까지 봤거든요. 오늘 1교시 뭐 했어요? 1교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했지? 순영가법 했네요. 맞아요? 순영가법에서 순영가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투자 선택 어떨 때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법 했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뭔지 알아야 돼요. 투자 선택,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항상 마치고 나면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못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비할인 기법 했거든. 오늘 비할인 기법 배운 거 뭐 있어요? 제목이 크게 두 개 있는데, 응? 어림셈법하고, 그렇지. 또 뭐 있었더라? 비율 분석법이 있었죠. 오늘 뭐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좀 어림셈법에는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었죠. 성수법에 성수 4개 있었어요. 총소득성수, 순소득성수, 세전연금수지성수, 세후연금수지성수. 맞나요? 수익률법 역수라고 그랬죠, 얘하고.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맞아요? 성수법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수익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럼 얘는 이거 역수니까. 자, 비율 분석법 3개 했거든, 오늘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했죠? 대부 비율 어떻게 생겼대요? 자산분의 부채. 얘는요. 자본분의 부채. 얘는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1보다 크다는 말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갖기에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부족하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끝났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금융론 와가지고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 금융에 대해서 했죠. 주식 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고, 그죠? 지분 투자자라 그랬고, 배당이라 그랬죠. 부채금융 돈 빌리는 거라 그랬죠. 채권, 저당, 담보 이런 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당 투자자, 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자닌 금융,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했냐면 이자율 했죠. 여기다 할까요? 이자율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 고정금리에서는 2개 얘기했거든요, 제가.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대출자가 손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금리 하락 시에는 조기 상환해라.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어. 금리가 하락할 땐 조기 상환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 지금 비싸게 빌리고 있는 거야. 빨리 갚아. 이 얘기예요. 금리 하락 시에는 조기 상환해야 돼. 자,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죠. 물가 변동은 어디에 반영한다? 여기에 물가 변동 반영. 변한다, 고정이다. 변한다. 그럼 여기도 봐보세요, 여러분. 자,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있는데 여기 자 변한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여기도 변한다 적으면 될까? 그래, 아니란 말이야. 두 개 다 변하면 이걸 적을 이유가 없어, 내가. 항상 공부는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요. 기준금리를 변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 가상금리는 안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야, 너 동쪽으로 가야 돼? 너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어? 서쪽 가면 돼, 안 돼? 그렇잖아. 동쪽으로 가도 있고 서쪽으로도 가고 있으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돼 얘기를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다 있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항상 강의 들을 때 거기에다 포커스를 잘 맞추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변동금리 특징이 있었죠? 특징. 3개 있었다. 대출 초반에 누가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 채무 불이행 위험은 어떤 게 높다? 변동금리. 자꾸 바뀌니까 짜증나네. 돈 못 갚겠다 이 말이야. 자꾸 바뀌니까. 우격 따짐을 이렇게 외워. 안 되면 자꾸 바뀌어. 계획 못 잡게. 어? 세 번째,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그래 빨리빨리 이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유리하지. 맞아요? 오늘 공부한 거 다 네요. 중요한 제목들이네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순현가가 뭐였어요?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 뺀 거. 어떨 때 투자해?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같아도 되고. 내부 수익률이 뭔데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맞아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그렇지. 투자 선택할 때는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하더라?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했죠.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어떤 게 커야 돼?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커야 돼.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하고 비교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뭐하고 비교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커야 돼.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이야. 수익성 지수, 유입액 현가에서 유출액 현가를 나눈 거죠.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다. 맞아요?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입액 현가라 그랬습니다. 맞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해야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